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그 강릉을 갔다 왔었거든요. 강릉에 그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서 단오장이 열렸는데 그 단오장을 보다 보니까 엿장수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화장하고 약간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엿장수 분도 있고 참 잊혀졌던 그런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런 모습 장의 모습을 봐가지고 되게 감회가 좀 새로웠었습니다. 강릉 갈 때 반포종합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면 좀 밤늦게 가면 쉬지 않고 가서 좀 일찍도 도착하고요. 한 2시간 반 만에도 도착하고 올 때는 좀 많이 막히긴 했는데 한 4시간 걸려서 오긴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버스 타고 그냥 쓱 갔다가 올 수 있는데 거기 택시 기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강릉까지 오는 뭐 KTX가 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산에서도 강릉으로 오는 교통편이 좋아지면 그 강릉에서 이 택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까딱 잘못했으면 서울 오는 버스를 못 탈 뻔했는데 그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안 잡혀서 큰 길 나와서 막 손님 내릴 때 내리는 손님이 있어서 겨우 이제 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강릉에는 지금 개인 택시 프리미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되는입니까 했더니 1억 8천인가? 예.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나중에 뭐 노후에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대학교 앞에 가서 하숙집 하는 게 예전에 하나의 계획이었었는데 외국 유학생들 상대로 하숙집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다가 또 강릉 가서 보니까 택시가 이제 쇼티지인 거죠. 요즘 증시의 키워드가 쇼티지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강릉에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택시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8천. 그러면 택시 구입하고 근데 제가 탔던 택시도 전기차 택시였는데요. 한편으로는 항상 손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코스트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 쉴 때 충전 꽂아 놓으면 되니까요. 꽂아 놨다가 하루 종일 운행하고 저녁에 충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코스트는 줄이고 항상 손님이 있으니까 물론 뭐 금토일 손님이 제일 많겠고 주중에는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교통적 질이 이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교통적 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통적 질이가 좋아지면 이 강릉이라는 곳 자체가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부동산은 머리 숫자와 그 상관관계가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 머리 숫자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예전에 고종환 소장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강릉에서 그리고 강릉에 커피숍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강릉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의 도시가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바닷가에서 그 강문항에 있는 스타벅스 바로 옆에서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딱 보니까 이 바다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바다가 참
고요해가지고요. 잔잔한 그 망망대해를 바다를 보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네, 주말을 또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가 굵직한 기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애플 이번 주에 개발자회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련된 것도 기사를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지난해 가계 실질 소득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목 소득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증가할 건데 이 실질 소득이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금 이자 내고 남은 소득은 1.2% 하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난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했지만 세금, 대출 이자 등을 내고 남은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1.2%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은 찔끔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에 고물가에 따른 가계 실질 구매력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GDP를 산출할 때 쓰는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네, PGDI라고 해놨네요.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네. 자, 이 PGDI의 2000년에서 2023년 집계치를 지난 5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네요.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우리가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disposable income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 총 가처분 소득이네요. 자, 이 근데 이 명칭을 그냥 영어로 보면 개인 총 가처분 소득인데 이걸 번역은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죠? 아무튼 이 PGDI는 세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소비 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기업과 정부를 제외한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종전까지는 물가 변동폭을 따지지 않은 명목 지표만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민간 소비 부문의 물가 변동폭을 제거한 실질 지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PGDI는 이게 명목 기준입니다. 2,545만 원으로 1년 새에 2% 증가했네요. 야, 1년에 2,545면 한 달에 딱 200만 원이다. 그죠? 한 달에 딱 200만 원. 1인당 명목 PGDI는 처음으로 이 지표를 집계한 200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고요. 반면에 한은이 이날 처음 공개한 1인당 실질 PGDI는 2,301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표 집계 이후 1인당 실질 PGDI가 감소한 것은 2009년도에 그때 마이너스 0.4% 기록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9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로 2022년 5.1%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데다가 고금리 여파로 이자 비용이 크게 불어 처분 가능 소득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의
이자 비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나 불었고 2분기에는 42.4%, 3분기에는 24.2%, 4분기에는 20%에도 2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야, 가계의 이자 비용 지출입니다. 방금 쭉 불러드렸던 게. 자, 4분기 평균 이자 지출 증가율은 32.4%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참 쓸 돈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경조사비, 그렇잖아요. 네, 경조사비 많이 냅니다. 네. 이때까지 낸 경조사비 다 하면 엄청날걸요?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최소한, 요즘은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개그 콘서트에서 누구신가? 그분이,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었다. 애매한 거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요런 거에서, 그 코너에서 경조사비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조사비 얘기 나올 때, 그때마다 그게 벌써 한 10년 훨씬 넘었죠. 그죠?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하면 뭐 3만원. 그리고, 직장 동료 5만원. 그리고 좀 아주 친하다. 아주 친하면 7만원. 아주 뭐 가깝다 하면 10만원이었던가? 하여튼 그때 한 357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357. 근데 요즘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5만 원은 성의 표시로 안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기는 한데 5만 원이라도 사실 내는 게 그죠. 나중에 덜 미안하고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유 그래도 이렇게 5만 원이라도 신경 써줬다는 게 아마 고마울 겁니다. 근데 요즘은 3만 원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5만 원. 요즘은 기본이 딱 10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웬만하면 그냥 10만 원이고, 좀 친한 그걸로 중요도에 따져가지고, 20, 30. 네, 요즘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네, 그래서 이 경조사비도 경조사비가 한 달에 꽤 많이 나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애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조사비에다가 요즘은 가만 생각하니까 이 교통범칙금, 주차 위반, 네, 이거 축구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오면 거의 4번 중에 한 번은 주차 티켓 딱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마다 그 구에다가 기부했다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 구 뭐 여기저기 강서구청 뭐 여기저기 다닙니다. 다닐 때마다 내가 기부했구나 뭐 기부했다 생각하고. 자, AI 지각생 애플의 새 기술 똑똑해졌을까? 자, 오늘 세계 개발자 대회가 열립니다. 네, 요 관련된 기사 오늘 2개가 핵심입니다. 자, 10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열리네요. 세계 개발자 대회에 테크계와 투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애플이 AI 관련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애플은 글로벌 주요 빅테크 가운데 AI 기술이 가장 늦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에까지 밀리면서 3등이 살짝 됐었어요. 애플이 내놓을 AI 관련 발표 내용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AI 시스템을 공개할 전망인데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에 이런 브랜드를 붙이고 AI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애플 인텔리전스. 자, 가장 관심을 받는 거는 2011년 출시된 음성 AI 비서 시리. 야, 2011년 벌써 거의 14년 됐네요.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실행하며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초기 형태의 AI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이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가 자유로운 대화와 이미지, 영상, 인식이 가능한 오픈 AI의 GPT-4o 그리고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수준으로 확인된다면 애플은 단숨에 AI 지각생 이미지를 벗게 된다. 애플 전문가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WWDC는 지난 10년 동안 팀 쿡 CEO와 애플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애플은 시리 외에도 문자 내용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이모티콘을 생성해주는 기능, 그리고 문자, 이메일 등을 빠르게 요약하는 AI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애플은 AI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큰 부분을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로 구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 어떤 기능을 기기 내장 칩으로 해결하고 어떤 기능을 클라우드로 전송할지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경쟁 빅테크들이 AI 시장을 선점하고 삼성전자도 올해 초 세계 첫 AI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애플은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혁신의 대명사인 애플이 남을 쫓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리가 음성 AI 비서 시리가 출시된 게 2011년이었군요. 아이폰이 2007년 6월에 나왔다가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때 한 70% 이상 빠졌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빠졌다가 그리고 9년, 10년, 11년. 근데 시가총액 1위가 된 게 아마 12년 언저리였는데요. 그게 그냥 스마트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음성 AI 비서 시리가 있었었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사실 글로벌 1등이 된 것은 수량 기준으로 보면 2011년 갤럭시 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12, 13년 되면서 삼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4%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게 2011년이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주가가 오히려 저도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으니까 애플은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시가총액 1등이 되면서 그 이후로 뭐 주구장창 올라가고 2016년도에 워런 버핏이 애플의 지분 신고를 하면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스티브 잡스도 없고 그런데 워런 버핏이 지금 애플 주식을 산다고? 네, 그러면서 86세 당시에 86세의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약간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죠. 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탁월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우리가 S&P 500 스파이 그 ETF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 S&P 500하고 애플의 주가 연 수익률 보시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 개발자 회의에서 아무튼 어떤 게 나오는가 봐야 되는데, 이 2011년에 음성 AI 비서 시리가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된 것처럼 2022년 챗GPT 11일에 나오고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제 시가총액 1등이 바뀌겠구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이 과거의 역사에서 크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챗GPT로 바뀌는 거잖아요.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패러다임을 선도했던 기업이 그 선도를 유지하는 동안은 1등이 되더라고요. 자, 그 후속 기사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개발자 회의에 맞춰가지고 국내에 또 밸류 체인 봐야 되는데, 자, 애플 AI 개봉 박두, 삼성전기 등 관련주 담아볼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기사가 조금 늦은 기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어떤 모멘텀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11일 개막하는 WWDC에서 자사 인공지능 AI 밑그림을 공개한다. 이거는 한국 시간 11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10일 그대로고요. 아직까지 AI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는 아이폰에 탑재할 대화형 AI 서비스 등 애플의 AI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이 WWDC를 앞두고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났다가 이제 연초 이후 플러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발 AI 랠리가 펼쳐질 경우 서플라이 체인에 위치한 국내 업체들도 수혜가 전망된다. 요 컨셉이다, 그죠? 자, 근데 얼마나 이 애플이 후발주자로 지금 앞선 주자를 뒤쫓아가는 상황에서 이 후발주자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올라갈까 싶긴 한데, 그래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봐서 우와, 좀 센세이셔널하게 이야 하는 게 나오면 그 밸류 체인들이 올라갈 수가 좀 있겠죠. 자, M7 중국 AI 랠리에서 이탈한 애플. 이 개발자 회의에서 반등 카드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애플이 닷새 간 이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AI 전략을 발표할 거고요. 매해 6월 열리는 이 개발자 회의는 애플이 전 세계 개발자를 대상으로 최신 개발 기기의 새 기능 등을 발표하는 행사인데, 팀 쿡은 지난달 2일 실적 발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향후 애플의 제품 전반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애플의 AI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고 합니다. 자, 지지부진하던 애플 주가가 팀쿡의 발언 후에 16.3%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직전 196.8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올 들어서는 최고치입니다. 애플이 올 들어서 미국의 이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와 함께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팀쿡 발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마이너스 8.8%였고, 엔비디아하고의 지금 시총도 460억 달러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AI 반등 카드는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이를 통해 음성 비서 시리를 개선하고 문서 요약 등 기능을 제공할 전망이고, 향후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운영 체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애플의 플랫폼과 앱 전반에 걸친 AI 기능의 테스트 버전을 제공하고, 앞서 손잡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협업 구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이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과 오픈 AI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공식 발표된다면 애플 AI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고 전 세계에 구동 중인 20억 대의 아이폰을 통해서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자체 개발된 데이터 센터형 AI 칩을 추론 작업에 적용할 수 있어서 아이폰 AI 생태계 조성에 파급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플발 AI 랠리 시작 시 국내 공급망 수혜. 네. 뭐 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애플의 모멘텀이 생겼을 때 어떤 주식이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는 있죠. 자, 이미 관련 부품사의 LG 이노텍, 그리고 BH, 덕산 네오룩스, 이수 페타시스 등 기업들은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아이폰에 탑재되는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로 애플향 매출이 80%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하드웨어 측면에서 AI 전략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AI가 탑재된 신형 아이폰이 나올 경우 영상 처리 관련 기술과 관련한 카메라 기능도 각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LG노텍이 애플의 뭐 비전 프로보다는 애플이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 애플 아이카가 나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1년도에 이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한 22년까지는 잘 버텼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김광수 LS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이폰 16 판매량 증가 기대감은 높지 않다면서도 다만 아이폰 16 프로 모델의 폴디드 줌 탑재와 그리고 프로맥스 모델 광각 카메라 화소 업그레이드로 카메라 모듈 평균 판매 단가, 이 ASP 상승 효과와 원가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Q에 대한 증가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P가 증가할 거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P 곱하기 Q가 결국은 매출이니까 그죠. 스마트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연성 회로 기판 FPCB를 공급하는 BH도 수혜주로 꼽히는데 애플은 올해 출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관련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이어져 온 올해 부정적인 아이폰 출하 전망에 대한 추세 반전의 기회라면서 올해 아이패드 프로에 이어서 향후 아이패드 미니, 에어, 맥북 프로 등의 추가적인 OLED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기판을 제작하는 이수페타시스와 OLED 관련 업체 덕산 네오룩스도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관련 수혜주다.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도 주목되는데 MLCC는 IT 디바이스에서 전류를 안정화시키는 부품으로 수동부품 산업 내 MLCC의 시장 규모는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삼성전기는 이를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AI 디바이스의 침투율 상승에 따른 MLCC 업황 개선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나라 밸류 체인을 이렇게 좀 꿰차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뚜껑 열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걸 보면서 또 내일이나 모레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대차 얘기인데, 자, 테슬라에 이어서 2위 현대차 그룹 미국 전기차 점유율 역대 최고 비결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1월에서 5월 11.2%로 이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말 미국의 대형 전기 SUV인 기아 EV9을 출시하면서 소형 중형급부터 대형급까지 세단부터 SUV까지 판매 차종을 9개로 빠르게 늘린 게 비결이라고 하네요. 자, 1월에서 5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승용차 43만 7,246대 가운데 현대기아 제품은 4만 8,838대로 점유율이 11.2%였고요. 순위는 테슬라 다음이라고 합니다. 야, 작년 같은 기간 6.8%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요. 그래요? 거의 더블로 늘었네. 직전 최고치였던 22년 10.6%를 웃돌았고요.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장세인데 IRA로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늘려서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미국 전기차 시장 부동의 1위인 테슬라의 점유율은 22년 5월까지 기준으로 66.1%였는데 작년에 59.7, 올해는 51.7%로 줄어드는데요. 이제 2대 중 1대 군요. 기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미국의 소형 전기차 EV3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가 내년 본격 가동이 되면 미국 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주요 기업들은 미국에서 2만에서 3만 달러 안팎의 전기차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테슬라 추격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전에 테슬라를 샀던 사람 입장에서 아직까지 테슬라가 없는 미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사이버 트럭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또 사이버 트럭이 올해부터 내년 계속 좀 잘 팔리면 미국 가정에서 웬만하면 이제 트럭 한 대는 다 세컨카로 갖고 있잖아요. 픽업 트럭. 네, 아무튼 현대 기아가 대단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 후엔 원금이 2배 된다. 요즘 채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ISA 계좌나 IRP 계좌에 장기채 투자하는 ETF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도 도입 취지. 지금도 개인은 국고채 전문 딜러를 통해 입찰 대행 같은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인은 높은 가격에 사거나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기관 중심인 국채 수요를 개인으로도 다변화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를
내놓게 됐군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매월 12월은 제외라고 합니다. 매월 청약을 통해서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거주자라면 미성년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반 국채와 다른 점인데요. 먼저 만기, 개인용 투자용 국채는 10년물, 20년물, 이 두 종류만 발행을 하네요. 그리고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따른 것인데, 또 국채 투자를 쉽게 하게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네요. 연간 한도는 10년물과 20년물 매입 금액을 합쳐서 총 1억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나 100억 할래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치지 못하게 매월 청약을 통해서 적금처럼 조금씩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매입 한도인 1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금리 봐가지고 금리가 지금이 최고점이다 하면 한 번에 최고치 1억 원을 다 살 수도 있다, 그죠? 자, 한편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중도 매매가 금지돼서 중간에 매매 못합니까? 만기 이전에 국채를 팔아 차익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향후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겠다는 전략인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는 일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요게 약간의 단점이네요. 어쩐지. 이자 지급 방식도 다른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중간 이자 지급이 없습니다. 10년과 20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약간 할인채 형태로 사게 된다, 그죠? 네, 1억을 샀더라도 이자를 감안을 해가지고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게 되겠네요. 자, 만기까지 자연스럽게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만기 전까지는 사고 파는 게 안 되고 10년, 20년 만기 때까지 오래 보유해야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 자,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 금리 외에 가상 금리가 있고 어차피 중간에 못 파는데 금리가 있고 이자 소득 분리 과세 혜택까지 주네요.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 이자와 배당 합쳐서인데 요 국채에 개인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자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주네요. 요거는 또 큰 장점이다, 그죠? 자, 물론 개인 투자용 국채도 매입 1년 뒤부터는 정부에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가 있네요. 중도 환매가 되네요. 이때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가상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도 환매하면 그 분리과세 안 됩니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못 팔 가능성도 있고요. 정부가 매월 설정한 한도 내에서 환매가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이다. 즉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여윳돈을 묻어두고 불리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금리 산정 방식, 금리는 매입 당시 표면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 표면금리는 발행 전달에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보너스인 가상금리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매월 결정 후 공표를 하게 돼 있고요. 예컨대 6월 발행하는 10년물 개인 투자용 국채 표면금리가 지난달 10년물 국고채의 낙찰금리 3.54% 그리고 가상금리는 0.15%로 정해졌고 20년물 표면금리는 3.425 10년보다 훨씬 더 만기가 긴 20년물인데 요즘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는 거죠. 20년물인데 3.425밖에 안 되네요. 그 대신 가상금리가 0.3%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산금리 합치면 10년물이 3.7 정도 되고요. 20년물도 3.725 정도, 조금 높네요. 이달 발행 물량의 만기 수익률을 따져보면 10년물은 44%, 20년물은 108%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20년 보유를 하면. 그러면 중간에 저걸 받는 게 아니니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니까 처음 20년물을 지금 사면 108% 수익이 나오니까 5천만 원 살짝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채권을 사면 20년 뒤에 1억을 받게 되는 거다. 그죠? 자, 한편 만기 보유 시 이자 소득 분리과세 14%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에 민감한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점인데, 다만 분리과세 혜택은 2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1을 초과하면 또 일반 과세된다.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매년 1억까지는 되니까 1억씩 사야지 했던 분들은 분리과세 혜택 되는 게 2억까지니까 2억까지만 살 수가 있네요. 자, 밑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시장 매매가 아니라 공모주처럼 청약 형식으로 매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달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 이달의 표면 플러스 가산금리는 10년물이 3.69, 20년물은 3.725. 이렇게 돼 있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사는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 곳밖에 안 되네요. 그 은행 가서 나 이거 신문 기사에서 박전무가 읽어줘서 나 이거 국제 투자하러 왔는데 하고, 은행이나 키움증권은 저게 그게 없죠. 영업점이 없으니까 한투증권 이런 데 가서 이거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달에는 10년물 1,000억 원과 20년물 1,000억 해서 총 2,000억을 발행하게 되고, 초과하게 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 한 300만 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네요. 올해 총 발행량은 1조라고 합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20년 뒤에 내 돈이 2배가 되긴 하는데 20년 뒤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2024년도에 내가 20년물 사놨던 게 계속 3.7%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돼서 20년 뒤에 20억 하던 집값이 10억이 됐는데 내 돈은 오히려 더블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지, 아니면 과거 20년처럼 20년 동안에 내 돈이 2배가 됐는데 20년 전에 집값이 한 5억 했던 집값이 지금 20몇 억이니까 한 5배 올라서니까요.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그냥 일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없잖아요. 저라면 일단 안 합니다. 저라면.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만물상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이게 애청이 아니고 뭐죠? 애독하는 휴대용 잿더리라는 제목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에는 흡연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길에 꽁초 버리는 건 볼 수가 없다. 자, 꽁초를 휴대용 잿더리에 넣는 장면만 나온다.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야쿠자가 꽁초 많은 휴대용 잿더리에 담아 가져가는 조폭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는 생활 태도가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드라마 흡연 장면조차 모자이크 처리하는 나라가 현실에서는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한다. 결국 나라 밖에서 망신을 샀다. 일본 스시마섬의 한 신사가 한국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아, 신사다, 그죠? 예, 젠틀맨 할 때 신사가 아니라. 일본 신사에서 흡연은 조례로 금지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일부는 침까지 뱉었다고 한다. 여러 번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한국인 출입 금지를 풀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일본 곳곳에서 일부 한국인의 꽁초 투기 행태가 손가락질 당한 지 오래다. 오사카의 어느 음식점 사장이 꽁초를 버리는 한국 손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 유튜브 동영상도 있다. 자, 한국도 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걸리면 처벌한다. 그러나 벌금 5만 원이 고작인 솜방망이 제재고 실제로는 못 본 척 눈 감아준다. 나라 밖에서 그랬다가는 큰 봉변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와 싱가포르에서 꽁초를 버렸다가 걸리면 우리 돈 약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일본은 처음에는 우리 돈 1만 원 정도로 가볍게 제재하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학연수를 갔었던 91년도나 이때 보면 그렇죠? 그때죠.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걸 타다 보면 옆에 간판에 리트링 파인이라고 그래요. 벌금을 이제 파인이라고 하죠. 네. 그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그 fine하고 철자가 똑같습니다. 리터링 파인이 뭐지라고 하고 밑에 달러로 $1,00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No littering 하고 fine $1,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밖에다가 쓰레기 투기, 담배 꽁초도 마찬가지죠. 창밖으로 이렇게 버리면 걸리면 $1,000. 그때 당시에 $1,000였으니까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137만 원인데 그때 30년 전에 1,000불이었으니까 와,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와, 뭐 엄청 벌금이 세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2년 여름 홍수 때 서울 시민 여럿이 목숨을 잃었다. 비가 많이 온 탓도 있지만 꽁초가 빗물 바지를 막아 피해를 키웠다. 서울에는 약 55만 개의 빗물 바지가 있는데 담배 꽁초가 배수로를 막아 재구실을 못한다. 배수로 쓰레기의 70%가 담배 꽁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빗물바지 3분의 2가 막히며 침수 높이가 그렇지 않을 때의 2배로 올라가고 이는 반지하 가구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꽁초 투기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악습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연간 담배 소비량의 절반인 320억 개가 꽁초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320억 개. 국내 연간 담배 소비량이 그러면 640억 개네요. 600억 개의 담배. 일부 흡연자는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담배 쓰레기통은 주변을 흡연장화하고 악취를 뿜는다는 이유로 반발도 크다. 애완견이 늘면서 휴대용 배변 봉투가 정착했다. 꽁초도 휴대용 재떨이를 지니고 다니며 각자 처리하는 시민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중소기업중앙에 있지만 지난 인피니티 때는 저희가 우리가 이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요. 국회 쪽을 서여의도
예, 저쪽을 거래소가 있는 쪽을 동료이도록 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있었던 건물 바로 뒷면에 신한금융투자도 있고 이 유한타증권도 옆에 있고 KB금융센터가 저희가 있었던 건물인데 그 뒤에 이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마 촬영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름이 담배쩔로라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담배쩔로. 형님 그 담배쩔로에서 만나요 이러길래 담배쩔로? 근데 가보면 그 말이 왜 그런 닉네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이 증권맨들이 나와서 담배를 핍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게 이제 단속을 할 때는 없어졌다가 최근에 그쪽 걸어가 보면 또 모여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꽁초가 정말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업계는 그래도 예, 좀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우리의 사실 민낯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 어떻게 보면 참 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하면 1등, 예, 1등을 하고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네,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 일본을 가보면 좀 약간 의아한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카드가 안 된다는 거에 깜짝 놀랐었고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뭐 호텔이든 어디 그 숙박하는 곳이든 가서 1층에 있잖아요. 1층에서 소파에서 막 담배 피잖아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그런 부분이 되게 낙후돼 보이지만 그 담배꽁초를 절대 길에서든 어디서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다 여기다 다 버리죠. 등산객이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 여의도 거리에서 보면 아침에 보면 그 지저분한 담배꽁초를 또 그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막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래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해서 그 담배꽁초를 치우는 분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요거는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